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재 뉴스인 5월 30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오늘은 금요일, 그래서 지지율 1타 강사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어느덧 6.3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하는 지지율 1타 강사 코너인데요. 세 분의 전문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장윤선 기자, 그리고 김용남 의원, 그리고 윤희용 대표님 이렇게 세 분이십니다. 아, 정말 한 달 열심히 달려왔는데 딱 다음 주면 이제 대선인데 아까 잠깐 지방선거라고 잘못 실수했습니다. 작년에 6월달 지방선거 했었나요? 아닌가요? 아니, 뭔가 선거가 너무 많네요. 대선은 거의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지방선거를 신경 써야 되는 건 내년에 맞아요. 지방선거네요. 아주 그 선회해 주시는 또 우리 김용남 의원님의 아름다운 멘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요. 투표 인증샷 이벤트 받고 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투표 인증샷 보면서 와, 진짜 우리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좀 투표율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직 저희가 녹화 중이다 보니까 최종 사전 투표율 종합을 말씀을 드리진 못하고 있고요. 그래도 지금 2시 30분 이 시각 사전 투표율이 2시 이 시각 28.59%인데 이 투표율이 또 높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윤희용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원래는 사실은 이번 선거는 투표율이 높을 수 없는 여러 조건들을 갖췄어요. 투표율이 높으려면 선거가 경쟁 구도로 전개돼야 되고 결과가 불확실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 이제 그러면 투표율이 이제 높아지고, 만약에 물론 후보들이 아주 많으면 지역 선거에서는 투표율 또 올라가긴 하는데 이거 전국 선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선거 결과가 대체로 좀 불확실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경쟁 구도로 전개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투표율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합리적이었고 많았는데 예. 사전 투표 이제 어제 굉장히 높게 나오게 되면서 이제 그런 것 유권자들이 일단 다른 의미로 이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 같다. 단순히 내가 투표 참여 의미를 떠나가지고 내 지금 투표하는 것이 선거 결과 여부를 떠나서 뭔가 어떤 역사적인 의미, 어떤 의미를 사회적 의미를 갖는 행위다라고 하고 인식하고 투표 참여한 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각 정당에서 후보들 측에서 투표 이제 참여 동료를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늘 사전 투표 이제 이틀인데 예전에는 금요일, 토요일이었어요. 사전 투표일이. 그랬죠. 오늘은 이제 본선거일이 과거에는 수요일 날 정해졌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화요일이기 때문에 목요일,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예, 평일이기 공휴일이 때문에 없습니다. 예. 사실 예전에도 사전 투표에서 토요일 날 훨씬 높은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휴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약간 과거의 사전 투표율에 비해서는 평일치고는 매우 높은 건데 지난번 사전 투표에 비해서 합했을 때보다는 약간 좀 낮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지금 휴일에 계속 몰려나가는데 예, 꾸준히 약간 좀 그 상승폭이 둔화될 가능성이 이제 있어 보이긴 합니다. 네, 현장을 요새 좀 캠페인 때문에 우리 김용남 의원님도 다니고 계시는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전체 투표율은 지난번 대선보다 조금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른바 진영별로 투표율이 차이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12월 3일 내란에 분노하고 계신 시민들은 더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나올 거고, 과거에 이른바 보수층으로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난 평생 뭐 국힘 쪽만 찍었었는데 예. 당명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찍을 사람이 없다. 이번엔 투표 안 할란다라고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지난번 대선 투표율이 77.1%였잖아요. 네네. 그도 사실 높습니다. 높은 예, 투표율이었는데 예. 그거를 넘을 수 있을까? 저는 아. 약간 그거에는 못 미치지 않을까 싶고, 일단 투표 날짜가 불리합니다. 요일이. 지금 김용남 의원님 입장에서 불리한 건가요? 누구한테 불리한 아니 거죠?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올라가는 올라가기에는 데 있어서 원래 이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선거면은 다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파면되면서 갑작스럽게 생긴 그렇죠. 보궐선거 예,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본선거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월요일 날 하루 휴가를 내면 토일, 월, 화 4일 연휴가 돼요.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실제로 월요일 날 휴가 낸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 여행을 가면 사전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 또
금토 같으면 토요일 날로 하든지 뭐 하는데 목금이야. 예. 그리고 특히 직장인들이 투표하기에는 아직도 열악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줄이 길더라고요. 회사 부근에 사전 투표소를 가면 관외 사전 투표가 되잖아요. 줄이 너무 길어요. 맞아요. 점심 시간에 찍고 오기가 예. 이제 시간이 거의 안 돼요. 30분 이상 1시간 이상 기다려야 되는 곳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난번 대선보다는 조금 내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방금 말씀 주신처럼 지난번 대선은 기호 1번, 2번이 누가 될지 끝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이었는데 지금은 약간은 이제 짐작은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이제 투표율이 또 내려갈 수도 있고. 안심하게 되는 또 마음 때문에.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튼 예. 이런저런 요소로. 네. 장 기자님도 현장 많이 다니셨습니다. 네, 저는 어제 예. 그 여의도에 사전 투표소 딱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 스케치 갔었는데요. 그 일단 놀란 것은 아침부터 제가 5시 45분까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거리에서 최소 한 300m 정도는 줄을 서서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고 계셨는데 정말 직장인들이 그 점심 시간에는 택시 타고 그다음에 그 따릉이 야. 자전거 타고 예, 예. 여의도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따릉이 타고 오셨다가 여기서부터 몇 분이에요? 물어보면 자원봉사자분들이 여기서부터 30분입니다. 우리 왜 에버랜드 가면 여기서부터 몇 분 걸립니다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예.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계산해 보고 안 되겠다. 다시 회사 들어가야 된다. 이런 분들은 그냥 도로 또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좀 기다려서 투표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투표 연령층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뭐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제가 80대까지 예, 만나 뵀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표 성향은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것을 원하냐면 아무래도 이제 여의도다 보니까 이제 증권맨들 금융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젊은 분들일수록 세금 얘기를 많이 그게 하셨어요. 진짜 예민한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군요. 예. 이제 28살에 이제 1년차 직장인인데 막상 월급 명세서 받아 보니까 너무 세금이 많다.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유리할 지갑이잖아요. 그러니까 뜯을 수 있는 거 다 뜯어가는데 이제 고소득자거나 또는 이제 재벌 뭐 이렇게 법인세 맨날 깎아주고 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조세형평주의가 좀 많이 어긋난 우리만 맨날 이렇게 직장인만 다 털린다. 약간 네. 이런 반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그 직장인들의 어떤 그 근로소득과 관련된 조세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체로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비상계엄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오. 우리 세대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 말이냐. 그래서 애들을 생각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하러 나왔다고 하시고 80대 어르신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애들이 전부 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하는데 다 전화하셨대요. 투표하라고. 너희들을 위해서. 야.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50대 여성 유권자들은 내가 그동안 너무 드라마만 봤다. 내 정치에 무관심하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비상계엄이 웬 말이야. 나라 망할 뻔했네 해서 이제는 드라마를 좀 줄이고 정치 뉴스를 많이 보기로 했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시고 굉장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왜 투표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의 본질을 딱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치러지는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이 사실 이번 선거 핵심이지 않나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다시금 드는데요. 잠깐 하실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끊은 것 아니요. 같습니다. 네. 그게 갑작스럽게 생긴 대통령 일종의 보궐선거다 보니까 이게 시기적으로는 세금 문제가 민감할 수밖에 없네요. 왜냐하면 6월 2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돼요. 또 종합소득세 내는 사람들이 있죠. 네. 자영업자들. 예. 또 저희 같은 직장인은 잘 내셨어요? 모르니까. 그 종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분들은 예. 세금 문제에 더욱 민감한 대선이 되겠는데요. 저는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이고. 아까 이제 그러니까 유권자 지형에 따라서 투표율이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나오는 사전 투표율을 보면 대구가 가장 낮다라고 하는 게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대구와 그리고 전남의 차이를 보면 굉장히 이 투표율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이 다른가 싶기도 한데요. 본선거에서 좀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사전 투표율이 낮은 뭐 TK 지역 비롯해서 영남 지역은
본투표율은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른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역별로 좀 편차가 있잖아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하면 내 표가 왜곡된다 이런 그릇된 소문 내지는 믿음들이 좀 더 널리 퍼져 있는 지역은 사전 투표를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예. 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본 투표율은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사전 투표율이 너무 차이가 나서 전체적인 투표율도 영남 지역이 이번에 조금 낮아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뭐 투표율이 지금 보면은 본투표에 가서 복원이 될 것이다, 벌충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이 정도까지 차이 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남 지역에서 특히 TK 지역에서 대구 경북에서 현저하게 낮잖아요. 어제 저녁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이것은 보수층들에서 일단은 투표 의지가 진보 성향층이나 다른 층에 비해서 좀 낮은 것을 보여주는 매우 명확한 지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는 그 후보의 득표로 가려면 투표율과는 굉장히 연동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마음속으로는 하지만 적극적인 투표 의향은 상대적으로 낮은 부분들 좀 확인된 부분이 있다. 예, 그래서 예. 뭐 본투표에서는 복원 일정 부분 이제 복원이 되기는 하겠지만은 그것이 이제 완벽하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실제로 이제 많은 조사들에서 그 차이가 좀 납니다. 투표 의지가 적극적 투표 의지가 예, 후보별로 후보의 지지층별로 그것이 약간 나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지역별로 취재를 이제 지방 취재도 이렇게 다녀보면 어떤 그 지역의 정치인들은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 그러니까 영남과 호남의 차이가 있는데 호남이 투표하는 거 보고 얼마나 하는지 보고 기다렸다가 예, 영남에서 쏟아져 나오는 아이고. 경향성이 있다. 예. 그래서 뭐 너희들 투표 다 했냐? 그럼 우리 차례다. 뭐 이러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 정치인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어쨌든 비상계엄 때문에 이제 여론이 상당히 이제 민주당에게 우세한 것처럼 됐지만 그래도 이제 선거가 펼쳐지는 기간 동안 굉장히 다종다기한 이슈가 터져서 일단 계엄보다는 최근에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방점을 찍어서 예. 보는 것 같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역은 대체로 연로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투표소까지 그 스스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우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히 또 TK나 PK 지역에는 그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많이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어 나른다는 거예요, 유권자들을. 그래서 한 차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선관위에서도 연로하신 분들이 투표장은 오셔야 되고 선관위가 그 서비스를 다 대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이나 뭐 지인이나 뭐 이장님 차 타고 갔어요, 뭐 이렇게. 근데 그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대체로 국민의힘 투표 성향이 많다. 그래서 그냥 비상계엄 막 이런 정치적인 입장보다도 지역 투표는 여전히 무조건 묻지마 국민의힘 지지 이런 게 여전히 투표에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들을 하더라고요. 네. 마지막까지 투표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들 자기의 표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중요한 그거는 말씀이신 일단 것 같습니다. 뭐 수도권 그다음에 네. 뭐 고학력 뭐 이런 거고 연세가 많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대체로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분석을 합니다. 투표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제 2007년 대선 같은 경우는 진보 진영이 폭망했을 때 이제 정동영 후보 지지층 투표장이 되고 이제 안 나감으로써 투표율이 현저히 떨어졌거든요. 합리적으로 이제 나가봤자 어쩔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으니까 그런 젊은 층이 이제 이 생각을 잘해요.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20대, 30대, 40대가 진보 성향층이라고 불리던 때였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떨어지기는 하더라도 아주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금은 이제 보수가 좀 위축되어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어르신들 60대, 70대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떤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일관되게 높은 투표를 보이는 층들이기 때문에 낮아지긴 해도 이제 그 그때처럼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때처럼 막 60%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그 막판 선거의 변수를 또 말씀하셨었는데 사실 이준석 후보가 대선 TV 토론에서 했던 발언의 여파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5시 20분에도 이 후보가 또 긴급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한다 이렇게 알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론조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실제 득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사실 발언을 했고 공표 금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이 효과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 지점은 있습니다. MBC에서 하고 있는 여론조사 모아보기를 보면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가 공식 선거운동 시작이 되면서 쭉 올라갔고
이제 이준석 후보도 살짝 올라가는 추세였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다라고 보시는지 윤용 이게 대표님 이제 먼저. 지금 이준석 후보는 지난주에 이제 두 자릿수 진입을 했고요. 예. 해서 이제 좀 상승한다고 얘기는 많이 하긴 하지만 사실 여기서 쭉 올라가기는 원래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후보들도 이미 꽉 차 있는 거예요. 굳이 이제 비유하자면 우리가 세계에 연결된 나사가 지금 묶여 있는 건데 점점 조여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명만 올라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풀려야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최선을 다하잖아요. 다른 진영과 캠프에 있는 후보들도.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어서 쭉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이긴 했지만 이것이 뭐 15%까지 가는 흐름으로 가기는 원래 힘든 상황이다. 원래도 힘들었다. 부동층도 없고 이미 꽉 조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이제 이준석 후보는 사실은 지지율을 더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이 지지층이 투표하게 해서 이 지지율이 득표율 수준으로 나오게 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두 명의 후보보다 가장 위험해요. 왜냐하면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의 투표 의지라고 하는 거에 강도, 스트렝스가 제일 약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들은 투표 의지 이제 90% 가까이 이제 상당히 높거든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사람 끝까지 지지하겠다 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데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이제 20, 30대 젊은 층이에요. 또 남성들 많지만 그다음에 다른 연령대든 중도 성향층이에요. 이제 이런 분들 사실 이제 중도 성향층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정치 무관심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간 투표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2007년에 이회창이라는 인물이 이제 그 선거에 나왔어요. 예, 제3 후보로. 예, 그때는 두 번 떨어지고 난 다음에 제3 후보로 나온 거예요. 여론조사는 그때 한 12% 13% 나왔는데 최종 득표는 15% 넘겼어요. 왜? 60대 70대 어르신들 지지층이 다 투표해버리니까 투표한 사람들만 놓고 다시 카운팅을 하니까 비중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준석 후보는 그거랑 다 반대쪽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원래 위험했거든요. 예, 지킬 수 있느냐 부분이. 근데 어제 그 발언으로 좀 더 약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두 자릿수로 득표를 보이는 것이 지금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한 자리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실제로는? 볼 수 있는 그런 10 아래? 상황이죠. 예. 네, 만약에 이제 남은 기간에 어떤 또 반전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며칠 안 남긴 했죠. 예. 4일밖에 안 남아서. 투표할 사람도 줄어드는 상황이긴 하죠. 예, 김용남 의원님은 같이 일해 보신 적도 있는데 뭐 실제로 이준석 후보가 왜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했고 지금 행동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발언은 우연히 나온 발언은 아니죠. 준비를 했던 발언이죠. 계산된 발언이다. 예, 계산된 발언이고 더 심각하네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거지만 권영국 후보의 입을 빌어서 공격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연히 나온 발언은 절대 아니에요. 예. 권영국 후보로 하여금 그 어떤 그거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받아내서 그걸 근거로 더 공격을 하려고 했던 것인데 본인의 의도대로는 안 흘러갔어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상식선에서 필터링이 안 됐단 말이죠. 그건 당연히 해서는 안 될 말인데. 그러니까요. 그냥 일종의 전술 측면에서만 이렇게 완쿠션을 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면서 본인이 가장 이재명 후보 측과 잘 싸울 수 있는 보수 진영의 대표 선수 내지는 대표 주자로서의 이미지를 획득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역풍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세요. 그럼요. 근데 예. 그러면 아차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러면 반성하냐? 그런 양상이 전혀 아니에요. 지금. 그런 모습이죠. 사실은 그 예. 발언 이후에 매일매일 뭐 사과라는 단어를 담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언론 점유율을 높여가는 전략을 또 쓰고 있어요. 오늘 제가 예고됐다는 기자회견도 예. 그 목적으로 보여요. 결국은 본인이 언론의 독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예. 관심을 독점하기 그러면서 위해서. 어쨌든 이 대선은 힘들어진 것이고 이제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바라는 시나리오는 하나예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그 이재명 정부가 폭망할 때 이재명을 상대로 가장 세게 싸웠던 투사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보수 진영에 있어서 어차피 김문수 후보는 뭐 다음 대선을 노리기는 쉽지 않잖아요. 거의 우리 나이로 80인데 다음 선거 때는. 그러니까 그 자리매김을 하는 거로 지금 그 발언 이후에도 매일 기자회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접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쪽에 뭐 극단적인 정당, 뭐 구구 정당 예. 그런 형태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번 득표율이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장윤선 기자님은 도통 이 이준석 후보의 전략이라고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 글쎄 뭐 본인은 이제 유세 때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을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30대 마크롱 대통령이 길게 정치를 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들을 실현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굳이 여기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프랑스 내부가 어떤지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고 그 뭐 잘못하면은 마크롱이 아니라 르펜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그 개혁신당 내부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가장 중요한 목표는 득표율이 10%에서 15% 정도가 되어서 예. 최소한 선거비를 보전받고 예.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토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첫 번째고, 그러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목표는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수를 큰 틀에서 통합해서 자기가 이제 새로운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은 뭐 예전부터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지금 10%의 득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향후에 뭐 30%, 40%, 50% 이런 그러니까 중도 확장 전략을 가져가면서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냐. 예.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0%는 이제 굳은 자로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확장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주의 주장들이 과연 대중의 정서에 부합하는 주장이냐.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일단 그 모든 그 방송들이 일단은 방송 불가 판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의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정치인이 내가 아차 실수했다. 그때 뭐 돋보이고 싶어서 이랬다. 그렇다면 이후에라도 기자회견을 통해서 본인이 진실된 사과를 하면 좋은데 내 질문에 혐오가 어디가 있냐. 오히려 나를 혐오 프레임에 묶으려고 하는 집단 린치다.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서 적반하장도 유만부동이네. 저 양반의 저런 태도에 대해서 진짜 동의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딸을 키우는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낯뜨거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의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정치 인생에 그날 3차 토론 때의 본인 발언은 평생 쫓아다니는 꼬리표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오판했다. 그런데 예.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물러설 수 없으니 오기를 부리는 것이고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이 사람이 펜코 대통령으로 불리지 않습니까? 그 펜코 여론이 중요한데 펜코에서는 지지 마. 너 계속 나가. 뭐 이런 식의 응원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물러서면 대중으로부터도 질타받고 펜코에서도 질타받게 되면 최소한 제가 앞서 말씀드리는 그 10%의 득표 전략에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이거라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극단주의적인 발언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정치적 형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펜코가 개혁신당의 어떤 정책적이라든지 정책 행보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까? 아니 제가 정책위 의장 할 때는 저는 아예 한 번인가 두 번은 들어가는 봤어요. 예. 어떤 얘기를 주고받는지 보기 위해서. 그 다음부터 한 번도 보질 않았어요. 이거 뭐 쓸만한 말이 별로 없어서.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이준석 후보한테 그것 좀 그만 봐라. 예. 시간만 나면 보니까. 아 진짜요? 예. 시간만 나면 봐요? 시간만 나면 노트북 열어갖고 그거 들여다 보니까 어머 펜코를 보지 마라 그거. 아. 라고 했는데 뭐 남의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고 제가 봐도 마크롱은 아니고 이펜 쪽으로 갈 거예요. 극으로. 르펜이 예. 아니고 리펜 되겠네. 이중석이니까 예. 리펜 되겠지 리펜. 그러면 이번에 득표는 어느 정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까 윤용 이제 대표님은 10% 이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10% 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막판에 나온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한 것은 지금 동탄 주민들조차도 굉장히 부끄럽다. 동탄 주민이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글들을 제가 댓글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탄 지역에서조차도 우호적인 원군이 없고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펜코의 지지 세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고 이준석 후보의 말을 빌어서 뭐 개혁신당 당원이 1,000명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그 1,000명의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들을 큰 틀에서 대변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10%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7, 8%? 예. 네. 김영남 의원님은 얼마나 저도 보세요? 장 기자님하고 비슷한 7, 8? 수치를 예. 예측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그렇죠. 사실. 예. 그런데 오늘 3% 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럼요. 예.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또 이제 굉장히 킹메이커로 알려지신 분 아닙니까? 근데 15%될 거다. 이렇게 오늘 김현정 뉴스쇼에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종의 동업 관계시니까. 그러니까. 예. 아, 약간 바람을 이야기한 거다. 예. 아니 명태균 게이트 이후에 우리는 확인한 한 가지 사실이 있잖아요.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은 원팀이다. 플러스 김건희. 예. 제3정당이 사실 캠페인 잘하고 괜찮으면 두 자릿수 얻는 것이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사실 여론이라는 게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들의 총합이거나 그 사람들 이렇게 모였을 때 얘기했던 것들의 분포가 반영되는 거잖아요. 제가 잘 드는 비유긴 한데 뭐 친구 이삿짐 도와주고 10명이 중국집 가가지고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짜장면 짬뽕 하지만 한두 명이 꼭 볶음밥이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여론에서도 이 두 명이 무한히 많은 대중이 두 명이 다 그것을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로운 사람에 대한 선호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취향이 분명히 있다. 그 공간이 이제 예. 있는 것인데 예. 얼마나 이제 캠페인이 이제 잘 이루어지느냐 뭐 그 과제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캠페인이 지금 좀 막판에 좀 네. 굉장히 암초를 그러죠. 만났다. 그러죠. 예, 이런 사실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난 1번도 싫고 2번도 싫어. 그러면 이제 제3의 후보한테 표가 가는데 제3의 후보가 득표하기 딱 좋은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1, 2등이 비등비등하면 여길 못 가요. 왜냐하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싫은 후보한테 표를 주기 위해서 1번 아니면 2번을 찍는데 이게 어느 정도 격차가 보이면 아유 어차피 뭐 안 되더라도 제3의 후보한테 표를 주겠다. 예를 들어서 1997년 대선 때 그때 김대중 이해창 후보가 정말 세게 붙었는데 오. 그 와중에도 이인재 후보가 19% 넘게 와.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3의 후보의 장점은 모두 까기가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싫은 예. 사람 다 모여 예. 하면은 10% 넘게 다만 전국적 인지도만 나오는 후보라면 그게 가능한 환경이고 이준석 후보가 뭐 딴 건 몰라도 인지도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 자릿수 득표를 해야 기본을 하는 선거 구도라고 보이는데 그게 지금 캠페인을 이상하게 해서 어려워 보여요. 양자 대결이 특이하고요. 예. 삼자 대결이 원래 일반적이에요. 우리는 양자 대결이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하지만 양자 대결인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난 대선 같은 경우 흔하지 않은 케이스고 삼자가 네.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2012년 대선이 거의 양자 대결이었죠. 그랬죠. 그때 예. 박근혜, 문재인 후보 양자 대결이었죠. 네, 물론 지지율이 굉장히 낮긴 하지만 권영국 후보도 같이 이제 TV 토론에 가 있어서 사자구도이기도 네. 하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는 이제 막판에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두고도 또 맹공을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좀 뭔가 분위기 반전을 노려보려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유시민 작가가 이제 그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 설란영 씨 관련해서 했던 그 다스베이더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 득표율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별 영향 없어 보이는데요. 오. 일단은 유시민 작가의 발언을 문제 삼는 게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잖아요. 이준석 후보가 워낙 큰 사고를 쳐놓으니까 뭐 이렇게 쳤다가 아이 잘 걸렸다 그리고 이런 발언도 있잖아 했는데 일단 유시민 작가의 발언이 적절했느냐? 그거는 남의 부부지간의 말을 제3자가 얘기하는 건 일단 적절하지는 않죠. 다만 유시민 작가는 워낙 김문수 후보 부부와 옛날부터 잘 알고 이른바 뭐 고초도 함께 겪은 사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가능한 입장에 있는 거는 사실이죠. 하지만 뭐 남의 부부가 배우자 간에 어떤 이유로 존중하는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하는지를 제3자가 농언하는 거는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데 그거는 단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는 수준이고 이준석 후보가 한 거는 정말
대형 사고를 쳤다기보다는 뭐랄까요? 그 이후에 벌어진 반성을 하느냐 마느냐 태도까지 보면 뭐랄까 뭐 조금 표현하긴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저지른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단순히 비교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이제 정치 상황을 보면 일단 비상계엄 이후에 펼쳐지는 내란 심판 선거라는 선거의 본질은 명확한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국민들의 총의가 모아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이 내란 심판 프레임에 갇히면 본인들이 어떤 그 정치 캠페인을 할 만한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단일화를 걸고 세게 프레임을 걸었고 실제로 많은 기성 언론들이 언론 보도량이 내라는 간데 없고 단일화만 거의 날마다 메인 신문에 나오는 보도 내용은 단일화 할 거냐 말 거냐 네. 뭐 누가 단일화를 하려고 했네 만에 이제 계속 그 얘기만 한 거예요. 온 모든 매체가 단일화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아들 얘기를 하면서 이제 가족 검증 프레임으로 갔다가 그것도 지금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제3인 그 유시민 전 장관의 그 발언을 문제로 삼아서 또 이제 그 한번 이 소위 얘기하는 뭐 민주진보 진영의 이슈로 비판을 하려고 날을 세우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보고 그 발언을 보고 좀 부적절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시민 작가가 선배 운동권 부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좀 예전부터 좀 그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자기가 보는 어떤 식견.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설란영 여사가 먼저 노동운동을 폄훼했어요. 우선 설란영 여사가 제가 노동조합하게 생겼습니까? 뭐 저는 예쁜데 노동조합하는 사람들은 못생겼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못생긴 사람들이 다 무슨 노동운동이나 노조운동이나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른 형태로 돌려가기를 한 게 뭐 그날의 발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일종의 무슨 신분차별 같잖아요. 남편은 서울대 나오고 뭐 장관하고 뭐 하고 하는데 이 여성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뭐 감히 넘볼 수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해가지고 뭐 무슨 그런 지위를 누리게 된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여성들이 이게 너무 구시대적이다. 그리고 지금 세대 여성으로서는 도저히 공감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이고 저는 그 발언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설란영 여사가 그 노조운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자기도 노조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자기도 노조위원장 출신 그 세진 전자인가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그 김문수 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는 도르코 위원장 뭐 이렇게 하다가 둘이 노조운동 하다가 만나서 결혼한 거잖아요. 근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그 시절에는 뭐 근데 그런 커플 많아요. 그리고 학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결혼해서 같이 살면 그냥 동등하게 부부인 것이지 그거를 뭐 막 이렇게 나눠서 설명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판 이제 변수가 단일화 그러면 정말 이거 하나인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도 김재원 이제 비서실장이 나와가지고 어젯밤 이준석 후보로부터 쪽으로부터 만남을 제안받았으나 최종 무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이준석 후보 쪽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이게 아직도 쟁점인가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가능성이 진짜 있다고 이거는 보십니까? 사실은 네. 이미 이제 단일화는 완전히 끝난 거죠. 예. 투표가 시작됐으니까 예. 투표하는 도중에 단일화 한다는 것은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순전히 캠페인 차원에서 남은 이제 표심을 정하지 않고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 이렇게 하려고 했고 하니까 어차피 이제 마음은 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면 사표가 되니까 우리한테 보내라라고 하는 캠페인용으로 이 이제 꾀돌이이신 이제 김재원 의원 이렇게 전 의원이 한 것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지. 이것이 실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논의가 이루어진들 된다 한들 그게 이제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투표가 이루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사전 투표를 다 하고 단일화가 된 적도 있긴 해요. 오. 그러니까 본 투표 전에 그때 그 통합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가 사전 투표를 했는데 본 투표 전에 사퇴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당시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를 위한 사퇴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투표함을 열어보니까 당시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가
김진표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됐는데 1, 2등의 표차가 통합진보당의 그 사퇴한 후보가 사전 투표에서 얻은 득표보다 적게 났어. 예. 근데 그때는 사전 투표율이 대단히 낮았어요. 다 시작할 때여가지고 홍보가 덜 되어 있을 때여서 처음 시작하는 예, 거라 예. 사전 투표가 뭔지도 잘 몰랐고 낯설고 그래갖고 사전 투표를 대단히 적은 유권자들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투표함 열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났단 말이에요. 사실은 통합진보당 후보가 사전 투표 실시 전에 사퇴했어도 승패가 바뀔 뻔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추 뭐 지난번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36%인가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 비슷한 투표율이 나올 텐데 예. 총 투표율이 70%좀 넘는 수준이라고 하면 전체 투표하는 유권자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투표를 마친 상태에서 단일화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의미가 없다.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선거 막판에 뭐 변화가 있겠냐? 변화 이제 있을 수 있죠. 오. 변화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변화 폭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아.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 투표 때문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사전 투표가 없으면 그래도 한 5일 정도 캠페인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예. 변동이 있으려면 변동할 수 있는 유권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절반 가까이가 투표를 해버려요. 나머지 부분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의미는 적을 수밖에 없고 원래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갑자기 치러지는 대선이니까 중도 무당층 아니면 부동층 등이 마지막까지 의미 있게 남아 있는 게 합리적이에요. 예.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소진됐어요. 이분들이 부동층이 사라진 거죠. 마음을 결정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부동층이 일정 수준 있어야 또 변동폭이 있는 아. 것인데 없어요. 예. 과거보다 이 시점에 더 적어요. 그러니까 더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혼자 올라가는 건 없는 거예요. 지지율이 이 마지막에 왜냐면 다른 사람들 꽉 100%로 꽉 조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그럼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뒤바뀌는 거. 그런 사례가 이제 있긴 있었죠. 오.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예. 당시에 이제 엄기영 후보 한나라당 그다음에 민주당의 최문순 후보가 맞붙었는데 10% 이상 차이 났어요. 예. 그런데 뒤집어졌어요. 결과 최종적으로. 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른바 강릉 불법 콜센터 사건이 맞아요. 대대적으로 보도가 9시 뉴스로 막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 와우, 장혜선 기자가 선거 결과를 바꿨네요. 가서 딱 장면 하면서 아주 야. 나오고 막 했어요. 그래서 예. 그런 경우에는 뒤바뀌는 경우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대 쪽에 엄청난 악재가 예. 같이 연동되게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럴 때는 변동이 있는데 지금 이제 모든 캠프들이 너무 최선을 다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이제 잘 보세요. 대선 때 보면은 캠페인이 문제가 악재가 터지잖아요. 악재 해명 안 합니다. 모든 캠프들이. 아 저쪽에도 이런 게 있어요.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마음을 정한 유권자들이 변할 유인이 없는 거예요. 나 예, 정당하다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사람들이 변동성이 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마지막 남은 뭐 5일 며칠 저간의 변동폭이 있다. 지금 앞으로의 1, 2% 변동은 한 이제 지난주에 한 4, 5% 변동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해요. 아, 그걸 바꾸려면 이동이 이미 있으려면, 마음을 정했으니까. 이동이 있으려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아, 근데 굉장히 또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확 올라와가지고 지금 격차가 줄어들었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내란 심판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 격차에 대해서는 그대로 거의 간다라고 웬만한 그러면 이슈가 없으면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저는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영남 지역 유권자들의 이제 기본적인 성향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반영될 거기 때문에 30% 미만이었지 않습니까? 예. 최근까지도 이제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 28% 정도에 머무르다가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율보다도 낮은 그 지지율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급거 상승해서 30% 후반대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 중반이거나 후반대까지 치고 올라오는 이런 상황인데 전국에는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하면 저는 40%도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존재감이 없어졌어요. 김문수 후보가. 그러니까 예. 그 3차 TV 토론 과정에서 존재감이 거의 사라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 안 걸려요 귀에. 김문수 후보의 주의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걸리고 최근에 뭐 아이 낳으면 1억 준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것도 다 따져보니까 당장 준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이 사람 한번 찍어볼까 보수 유권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생각이 선뜻 들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이준석이 훨씬 커진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가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추락하고 이준석 후보가 소폭 상승하는 이런 양상이어서 큰 틀에서 보면 저는 그 전체 그 제가 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유권자 지형을 보면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저는 50%를 좀 상회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는 30% 후반대, 예, 요 정도 되고 나머지 이준석 후보 그리고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 잠깐 이제 저희가 짚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인데 샤이 보수라고 하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막판에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보수들이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뿐이지 투표장에 나가서 찍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윤재옥 이제 의원이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샤이 보수요. 예. 이게 사이 보수라고 있어요. 사이 보수. 사이요? 예. 우리 이제 지금 이 채널을 들으시는 분들은 영어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예. SIGH 한숨 쉬다 한숨 보수라고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한숨이 나올 정도의 이제 그 상황이 어떤 보수층들한테 예. 그래서 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 안 하지만 가수 나중에 투표할 것이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샤이 보수 너무 남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이제 언론 기사들 보면 다 샤이 보수래요. 뭐 없던 현상 나타나면 샤이 보수가 나타났다. 근데 그게 안 나타나면 샤이 보수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게 이제 맞는 키처럼 계속 샤이 보수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시는 예. 분들이 이제 기자님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샤이 보수는 대표한테 엄청 혼났어요. 샤이 보수는 선거 끝나고 사전에 이렇게 흐름이 있었는데 다르게 나왔을 때 예. 그 원인 중에 이게 아니었나 뭐라고 이제 할 때 얘기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평소에 샤이 보수 얘기하면은 이제 지난 그 개헌 같은 사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절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금 조사에 응답 안 해서 그렇지 엄청 많아요. 이러면 민주주의 메커니즘이 깨져요. 예. 그래서 이 샤이 보수 아무튼 자제해야 된다고 그만해라. 여론조사 하고, 믿어라.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샤이 보수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샤이적 현상이. 예. 그거 자체가 여론이에요. 아, 네.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 왜 유권자가 부끄러워할까요? 그걸 하면은 예. 여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김문수 후보가 실제 여론조사 지지율보다 득표로 더 나올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예. 샤이 보수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70대의 고정적인 지지층의 분들이 투표장에 나가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보다 더 많아서 투표한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의 비중이 더 올라가는 것이어서 득표율이 상승한 것이라고 봐야지 그것을 이제 그 지지층의 투표 의지로 분석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그때 투표했다. 대한민국 정도로 그렇게 빡빡한 사회 아니거든요. 네. 샤이 보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 게 2017년도 대선이에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 치러지는 대선에서 홍준표 후보가 뭐 샤이 보수 얘기 그때 그 새누리당 쪽이었죠.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었나? 예. 후보하다가 당명이 하도 많이 당대표까지. 바뀌어갖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샤이 보수 얘기 엄청 했는데 예. 결국엔 24% 득표했잖아요. 그랬죠. 홍준표 후보가.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보기엔. 냉정하게 그런 건 없다. 보잖아요. 예. 샤이 보수 얘기하는 거 또 역선택 얘기하는 쪽 다 져요. 아, 그 얘기 그 말하는 순간 쪽은 졌다는 시그널이다. 지금 안 된다는 걸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렇죠. 사실 부정선거 음모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거 말하는 순간 졌다라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여론조사 틀렸다, 이상한 것 같다라고 말하는 순간 약간 좀 승패가 어려운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득표율 예측 아까 이제 장유선 기자님은 잠깐 해주셨는데 두 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재명 후보는 앞에 5자를 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4자를 다느냐 못 다느냐가 관건인데 만에 하나 40이라도 해서 앞에 4자를 단다. 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다음 전당대회에 나올 것 같아요. 우와. 친윤들이 오히려 밀어주는 그럼요. 상황이 되는 네. 건가요? 근데 예. 뭐 예를 들어서 30% 중반 정도의 득표에 그친다. 그러면 김문수 후보는 이번 대선 출마가 거의 마지막 출마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예, 토사구팽 당한다. 예. 이준석 후보는 앞에 1자를 달냐. 그러니까 각 후보별로 이재명 후보는 5자, 예.
김문수 후보는 사. 4자, 예. 이준석 후보는 1자를 다느냐 못 다느냐의 게임인데 이준석 후보는 1자를 만약에 달면 완전히 망가지는 국힘을 자기 쪽 중심으로 이렇게 다시 재편해서 하려고 들 텐데 그 쉽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계속 극단적인 방향으로 쭉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두 자릿수 득표를 못하고 그냥 한 자릿수 득표를 하게 되면 내친 걸음으로 점점 개혁신당은 좀 펜코당 성격을 짙게 가져가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50, 40, 10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예. 이제 그 각각 넘느냐 이제 이것이 주목되는 상황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50 넘느냐, 이제 김문수 후보는 40 넘느냐, 이준석 후보는 10을 넘느냐. 근데 이 세 명이 다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나 두 명은 이제 그걸 달성을 못하는 게 이제 분명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지율이 이제 지금 보면 이재명 후보는 40% 중후반대, 김문수 후보는 30% 중반 후반 정도 나오고 이준석 후보는 10% 초반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 일반적으로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데 일반적으로는 근데 그 어떤 사람 떨어지기도 하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층의 적극적인 투표 의향. 근데 그것에 따라 다 달려 있는 것인데 조사를 해보게 되면 많은 조사 결과들 이제 나오거든요. 사실 보도는 안 하지만 자세히 그 결과표를 보게 되면 이재명 후보 상당히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층의 투표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실제로 득표율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은 50% 안 나오지만 50% 이제 득표율이 보일 수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아까 김문수 후보는 이제 이게 그 어르신들이 일관되게 투표를 해준다는 전제가 있다고 한다면 물론 이제 젊은 보수 같은 경우는 안 나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면 좀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이 있겠고 이준석 후보는 낮아질 가능성이 이제 있고요. 더 아래로 그 투표 의지가 너무 이제 다른 두 후보의 지층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죠 50이 넘을 수 있고 10이 안 될 수 있고 김문수 후보가 약간 애매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지지층 중에서 어르신들 말고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보수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김문수 후보한테 그래도 나가서 찍어주겠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는 40이 넘을 텐데 안 그러면 30%대일 텐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득표율이. 그래서 막 어떤 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이 50이 넘을 수도 있는데 막 53, 54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합리적으로 사실은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대략 그 정도 선에서 보시면은 뭐 이제 내일 이제 그 3일 내 개표 보실 때 참조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D-4일밖에 안 남아서 말씀하신 이야기들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곧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준석 후보가 만약에 한 자릿수 득표를 할 경우에는 그 당의 전망도 궁금해지는데 왜냐하면 그 결국 선거비 보전을 하나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지금 원내 의석이 3명밖에 없는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의 전망도 사실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유권자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지속 가능성이 어떻게 보시는지 김용남 의원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번 대선에서 제가 보기에 큰 돈을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선거 홍보물도 그렇고 유세 차량을 준비한 것도 보면 글쎄 많이 썼어야 한 50억 정도. 근데 그걸 자기 돈 쓴 거는 절대 아니죠. 다 이번에 선거 보조금을 15억 4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에 그동안 당비 모아놓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돈들이 있거든요. 그 정부에서 들어오는 그거 모아 놓은 돈 갖고 썼을 거예요. 아마 대출을 안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최대한 이 10% 득표를 못 하더라도 손해가 안 날 만큼으로 지금 살림살이를 해놨다. 그렇죠. 파산할 가능성은 없을 거예요. 파산 안 하게 그냥 그동안 쌓아놓은 돈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 갖고 선거를 치른 것 같아서 당장 선거비 보전을 못 받는다고 해서 대출금을 못 갚아서 뭐 파산해야 된다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텐데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성원들 중에 상당수가 동요할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한 자릿수밖에 득표를 못하면 더군다나 개혁신당의 대표 선수인데 그러면 전국 어디에서 당선자를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소선거구제 그러니까 한 명만 당선되는 단체장이나
광역의원 선거는 물론이고 복수의 당선자를 내는 기초의원 쪽에서도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당선자를 내기가. 그러면 당세가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저는 다음 총선 전이라고 봤는데 국민의힘 쪽하고 합치는 시기를 지방선거 전으로 땡겨올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앞으로 보수는 뭐 이제 약간 단정적인 표현이긴 한데요. 한동훈과 이준석의 보수 새로운 보수의 이제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제 포커싱 될 가능성이 매우 이제 높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에요. 한동훈 vs 이준석. 네, 오. 그래서 누가 이제 보수의 이제 새로운 보수의 헤게모니를 잡느냐. 그래서 뭐 지금 이렇게 가까워지려고 하면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에 나오겠죠. 막으려고. 예. 사실은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 3정당이 지방선거에서 성과 내긴 매우 어려워요.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비례 의석을 확보를 하게 되면 성과라고 인정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에서는 호남에서 약간 진보 계열의 어떤 정당이 성과 낼 수는 있어요. 예. 경쟁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PK만 하더라도 경쟁이 이미 좌우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당이 성과를 내기 힘들고 그럼 TK 이제 두 개 지역이 대구 경북이잖아요. 거기서 성과를 낸다.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 전통 지지자들이 이거 이제 개혁신당의 문을 열어줄 이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합당하건 하는 것이 나은 방법인데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들어오게 되면 힘들어서 최대 나은 것이 뭐냐면 공동으로 후보를 내는 거예요. 공동으로. 예, 지방선거의 후보를 예, 개혁신당의 후보. 예. 근데 그거 아니면 다른 게 사실은 길이 없어서 상당히 좀 애매한 상황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 미래도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 포인트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오늘 아침에 제가 중앙일보 논설로 좀 재밌게 읽었던 게 칼럼이 김정하 논설위원이었는데요. 이제 국민의 이준석 의원이 이제 직을 박탈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제명안이 통과가 되는데 국민의힘 몇 명만 찬성해도 이게 넘어간다라는 차원의 경고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적 역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김상욱 의원이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의 정당이 개혁신당 3명을 빼더라도 190석이에요. 그러면 10석만, 그러니까 10표만 넘어오면 이제 200석으로 해서 제명이 가능한 이런 상황이긴 한데 한동훈계 하면 되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의원직 제명이라는 게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동업자 의식 같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말로는 뭐 정치 캠페인 과정에서 뭐 주장을 세게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동안 우리 역사에서 유야무야된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제명된 국회의원이 저는 그러니까 옛날에 4.19 이전에나 있었지 이승만 정권이나 있었지 그 이후에 있었던 것은 저는 기억에는 없거든요. YS. YS가 그때 아닌가요? 아니 YS는 그 87년 아니요. 이전인데. 그러니까 유신 정부 말기죠. 예, 그러니까. YS 국회의원직 거는. 제명.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말고는- 사건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다. 그 정도 예, 예. 이상은 벌어질까요? 그렇죠. 뭐 그런다면 예. 그것도 역사죠. 그것도 역사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로 위중한 사안인 것은 예. 분명합니다. 예. 근데 그렇긴 한데 실제로 현실 정치에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고 개혁신당 돈과 관련해서는 지금 한 15억에서 20억 정도를 썼다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유일하게 기자들 이렇게 보면 단체방에서 그 취재비를 꼭 내라 5천 원씩 걷고 버스 다른 데도 다 내긴 합니다. 그런가요? 예, 예, 예. 근데 요새 꼭 엄격해가지고 개혁신당은 꼭 예, 내라고 이렇게 예, 써있길래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예. 사이트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그런 비용까지도 다 꼼꼼하게 받아가면서 하는 걸 보니까 돈 안 드는 선거를 한다라는 것은 이준석 후보의 오랜 예.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다른 측면이 좀 있어요. 겪어보셔서. 가오셔서 예. 다른 왜냐면- 측면이 뭐예요? 작년 총선 때 예. 일단 당을 처음 만들었잖아요. 예. 그 당연히 원외 정당이었죠. 예. 허은하 의원도 비례대표라 배지를 떼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합당 선언하고 이제 현역 의원들이 합류하기 전까지는 그 원외 정당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총선이 다가오니까 그 비용을 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출을 받자. 은행에서 일단 대출을 받고 3%만 넘기면 다 갚을 수 있어요. 예. 그 보전이 되니까. 예, 예. 그 정당 입장에서는 3% 비례대표 한 명이라도 당선되면은 갚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당 대표는 이준석 대표였잖아요.
안 받더라고요 결국에. 어? 근데 그때는 정당 지지율에서 꽤 높게 잡힐 때예요. 예. 뭐 한 7, 8%, 6, 7%는 나올 때인데도 예. 그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왜 그랬다고 보세요? 아니, 조금이라도 리스크를 지기는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특히 본인 그러니까 그 정당 몫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 거니까 당 대표가 회사가 대출 받을 때 대표이사가 이제 대출 받는 것처럼 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 안 받느냐? 3%는 무조건 넘긴다. 걱정하지 말고 이거 좀 그래야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가 있으니까 예. 끝까지 안 받았어요. 겪어본 이준석 후보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중앙일보 칼럼을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실제 가능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 정치적 인센티브가 결국은 이 동력에서 국민의힘 쪽에 조금 더 이제 이준석 후보가 협상력이 떨어지고 국민의힘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그렇죠. 말씀을 드렸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희가 마무리하기 전에 요새 이 소위 밭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 정부가 생겼을 때에 벌써 조각이 돌던데요. 어제 저희 방송에서도 그래요? 잠깐 네. 새 신임 국무총리 혹시 이야기 들으신 게 있냐 여쭤봤더니 김준일 평론가가 박용만 회장과 그리고 이창용 총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저도 어제 밖글로 봤습니다. 아. 네, 밖글로 봤는데 근데 제가 그래서 그 밖글을 토대로 해서 물어봤더니 취재를 또 하셨군요. 예, 역시. 예. 가당치도 않다. 아. 뭐 이런 얘기도 예. 하고 뭐 어쨌든 그러면 그러니까 재벌 총수 출신을 국무총리를 시킨다는 건 굉장히 노동계의 반발이나 뭐 이런 건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통합 노선이잖아요. 네. 통합이고 그리고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좀 약간 초반에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빨리빨리 하면서 국민들로부터 반발이나 이런 거가 없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박용만 회장을 그 총리에 총리로? 앉히면 예. 민주노총 바로 제가 보기엔 파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노동하고는 이제 전쟁하겠다는 건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선택은 안 할 것 같은데요. 우선 다음 주면 저희가 이 시간이면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월 3일 날 선거가 하고 바로 다음 날부터 그렇습니다. 출범하는 정부이기 12시부터 때문에 바로, 예. 예. 그래서 이 이야기는 통수권을 이양받으면 그렇죠. 바로 출발하는 네. 거니까요. 이 시간에는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면서 총리 지명까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지명은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아니 예, 예. 그거는 청문회도 하고 그렇죠. 국회 네, 빨리빨리 해야 표결도 하니까 새로운 총리가 임명까지는 그렇죠. 시간적으로 안 되겠죠. 박용만 누구일지는 회장이 아니라 모르지만, 지명만 모르지만. 누구일지는 혹시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비슷한 얘기 들었는데 저는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아. 그거 지금 떠도는 얘기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예. 오히려 안 되게 하려고 하는 밭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십니까, 저는 뭐, 대표님? 예, 두 분에 비해 정보력이 이제 네, 저희가 12월 3일부터 시작해서 힘겹게 여기까지 달려왔고 드디어 6월 3일 마지막 레이스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대선의 의미가 더 소중하고 애틋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유권자분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투표하신 분들한테도 세 분이 각각 이야기로 좀 인사해 주시겠어요? 장유선 기자님부터. 저부터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모든 선거를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자가 되고 매번 선거 취재에 선거 보도를 했는데 이번 선거처럼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12.3 비상계엄을 시작으로 해서 만 6개월이 되는 지점까지 온 국민이 정말 그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계속 뉴스를 보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 기가 막힌 상황들을 업데이트를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한 표가 과거의 한 표하고는 또 다르다. 왜냐하면 45년 만에 비상계엄이었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여기에서 더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역행하게 할 것인가라는 어떤 운명의 기로에 서 있고 그 후에 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그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보면 별로 거기에 흔들리지 않아요. 다 나쁘다 이거야. 그런데 계엄보다 더 나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서 많은 시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실 걸로 보고요. 그리고 빨리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빨리 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 그리고 빨리 정상화로 돌아가자. 그래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일상의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투영이 되는 6.3 대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김영남 의원님. 몇 년 동안 우리가 시간을 너무 낭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외국은 AI를 개발해서 사람을 대체할 만한
뭐 매일매일 신기술을 쏟아내고 있고 중국은 로봇 마라톤 대회를 개최할 정도로 달라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동안 몇 년 동안 완전히 헤맸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혼란을 겪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고 어쨌든 능력 있는 후보를 빨리 대통령으로 뽑아서 이제는 좀 앞으로 나가자. 뒤로 뒷걸음치고 뭐 진짜 뜬금없는 비상계엄이나 선포하는 이런 거는 이번에 한번 따끔하게 혼을 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꼭 투표하십시오. 네. 그러니까 뭐 대선은 원래 이제 심판 선거, 평가 선거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대선임에도 불구하고 심판 선거, 평가 선거로 치러지니까 이제 그랬을 때 얼마나 이제 기존의 이 대선에 대한 룰이 완전히 깨지는지 명확히 보여준 것 같아요. 한 후보가 50% 넘어가는 얘기를 사실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양쪽에 양강구도로 전개되는 그 대선에서는 맞는 것이니까 그것도 깨지고 또 문제가 있는 정당은 자기 정당 지지율도 복원하지 못하고 김문수 후보는 지금 대선이면 중도의 바다에서 이제 헤엄치면서 캠페인을 벌여야 되는 또 모자랄 판에 지금 아직 보수에 갇혀서 전직 대통령을 이제 만나고 다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사실 특이한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상당히 이제 의미 있게 나오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 이제 투표에서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 유권자들이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얼마나 이제 그런 정치에 대해서 선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수준이 높은지 이렇게 좀 배울 수 있는 선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